오늘은 별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집니다. 성운은 우주에 있는 기체와 먼지들을 뜻합니다. 제일 먼저 성운에서 밀도가 높은 물질이 계속 퍼지면 원시성이 생겨납니다. 원시성은 계속 수축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온도가 1800켈빈까지 올라가면 수소 핵융합이 시작하는데 이때는 주기율성 단계라고 합니다. 질량과 온도에 따라 별의 기호가 MKGFABO로 나뉩니다. M이 가장 낮고 O가 가장 큽니다. 질량에 따라서 주기율성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태양보다 가벼운 별은 핵만 남겨지게 되고 50억 년 후 태양은 헬륨 핵융합을 하면서 적색 거성이 되고 태양의 3에서 5배만큼 무거운 별은 중성자별, 15배 이상은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되고 나서 수축한 뒤 가벼운 물질을 날려보내는데 그 물질은 성운이 되고 남겨진 무거운 물질은 밀도가 매우 높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또 중성자별이 될 별은 초신성 폭발도 합니다. 중성자별은 별의 밀도가 매우 높아서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서 중성자 밖에 남지 않은 별이고 중성자별이 붕괴하지 못하도록 핵력이 중성자별을 같은 크기를 가지도록 해줍니다. 또 펄서란 중성자별도 있는데요. 펄서는 중성자별이 자전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라디오파를 내뿜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중력이 핵력보다 세면 중성자별은 엄청난 속도로 수축하는데 이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또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은 점점 물질이 날아가 소멸하고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인해 천천히 소멸합니다. 호킹 복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두 개의 유명한 별, 리겔과 베텔게우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적색 거성입니다. 베텔게우스는 매우 질량이 크고 나이가 많은 별이라서 수소 핵융합과 헬륨 핵융합을 끝냈고 탄소 핵융합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죠.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에서 보았을 때 최소 100년이 흐르면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베텔게우스의 슈퍼노바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텔게우스는 초신성 폭발을 끝내고 중성자별이 되거나 토브 한계를 넘어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죠. 베텔게우스는 지구와 약 60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500년 전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구에서 초신성 폭발을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구와 베텔게우스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늘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성 이론의 광속불변의 원리, 시공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빛의 속도는 약 초속 30km입니다. 그런데 빛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리든 반대 방향으로 달리든 우리와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왜 이럴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는 시간과 공간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시공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모든 물체는 시공간 상에서 빛의 속도를 가집니다. 다음엔 양자의 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계속 이동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있는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뇌절까지 가면 우리 은하도 북부 은하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50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시간 이동이 나오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시간축으로만 이동하면 우린 텅 빈 공간으로 이동할 것이고 공간값까지 계산했다고 해도 조정을 잘못하면 땅바닥으로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부딪혀서 즉사할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계속 이동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블랙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홀은 항성질량 블랙홀과 초거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항성질량 블랙홀은 중성자별이 2 항해를 넘으면 우주에는 그 중력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초거대질량 블랙홀이 생기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우주 초기에 생겼다는 가설과 항성질량 블랙홀이 성장해서 생겼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즉, 블랙홀은 죽은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또 항성질량 블랙홀이 될 후보는 베텔기우스 등이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플라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초고온의 환경에서 물질이 전자와 양이온으로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플러스 전하가 되거나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초고온의 환경에서는 전자가 빠졌으니까 플러스 전하가 되는 양이온이 됩니다. 플라즈마는 레이저, 라이터 등에 쓰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30억 년 후 충돌하지만 충돌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북부 은하군에서 가장 무거운 탑 1, 2 은하가 충돌한다니 태양계가 없어질 것 같지만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별들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도 약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1광년은 약 9.5조 킬로미터입니다. 4광년이면 38조 킬로미터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0이 가깝습니다. 또한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은하에 밀코메다라는 이름을 붙여 넣었습니다. 오늘은 초전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가 쉽게 통하는 물질,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이 없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그럼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체라도 전기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100%다 흐르진 않는데, 초전도체는 전기가 100% 통하는 물질입니다. 초전도체에서 전기가 100% 통하는 이유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도는 분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없다면 온도가 엄청 낮아지겠죠? 제일 낮은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고, 그 절대의 온도를 이용한 단위가 켈빈이죠. 또 절대 온도는 약 영하 273도입니다. 절대 온도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0이라서 분자가 자유전자를 막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100%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구글은 이터비움이라는 물질을 거의 절대 온도로 만들었습니다.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상온 초전도체 LK-99에 대한 논문이 아카이브에 올라왔죠. LK-99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는 원리인데, 그럼 자기장이 넓어지니까 공중부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카이브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LK-99는 여러 물질을 합성하고 가열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핵융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카막이라는 핵융합 발전기의 경우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곳에 상온 초전도체가 쓰일 수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전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가 쉽게 통하는 물질,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이 없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그럼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체라도 전기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100%다 흐르진 않는데, 초전도체는 전기가 100% 통하는 물질입니다. 초전도체에서 전기가 100% 통하는 이유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도는 분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없다면 온도가 엄청 낮아지겠죠? 제일 낮은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고, 그 절대의 온도를 이용한 단위가 켈빈이죠. 또 절대 온도는 약 영하 273도입니다.
절대 온도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0이라서 분자가 자유전자를 막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100%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구글은 이터비움이라는 물질을 거의 절대 온도로 만들었습니다.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자 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의 모양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던 시기, 러더퍼드는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일정한 궤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전자가 이력 때문에 전자와 원자가 충돌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부서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 후 보어는 원자핵 사이를 전자가 순간이동하면서 이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그것을 증명해냈고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바닥 상태는 전자의 에너지가 많이 없어서 원자핵과 가까운 상태고,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많이 있어서 원자핵과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자는 점점 빛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동을 할 때 순간이동을 하며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이 우주가 연속적인 아날로그가 아닌 양자화가 되어 있는 디지털인 것 같죠. 양자역학의 핵심은 우주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양자의 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은 은하의 스핀량이 은하의 무게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엄청 무거운 물질이거나 아니라면 블랙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개념을 도입했을까요? 바로 우주의 가속 팽창 때문입니다. 우주가 보통 다시 수축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지만 계속 가속 팽창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중력을 이긴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암흑에너지라고 명명했습니다. 물질과 그리고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5:24대 71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원자입니다. 원자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입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루고 있고 그 주위를 빠른 속도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정기적 특성으로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중간에 전하를 가지고 전자는 음전하입니다. 또 양성자는 업커크나 다운커크, 차음커크 같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뮤온이나 타우 같은 소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는 놀랍게도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지면서 생겨납니다. 또 다른 물질도 있는데요. 원자가 아니지만 물질인 중성미자, 반물질이 그것의 예입니다. 중성미자는 중성자가 전자 그리고 양성자로 분해될 때 나오는 물질인데요. 중성미자는 정기적 특성을 띠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 수 있는 이유가 원자 간의 정기적 특성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중성자는 우리 몸 같은 것을 다 통과를 합니다. 반물질은 양전자, 반양성자, 반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량은 원자와 같지만 정기적 특성이 다른 물질을 뜻합니다. 다음엔 별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감마선, X선,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이 있습니다. 감마선은 Y선이라고도 하는데 별이 핵융합을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빛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아서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X선은 감마선 다음으로 파장이 짧고 엑스레이나 블랙홀, 은하를 발견할 때도 쓰입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자외선은 치료를 할 때 많이 쓰입니다. 또 빛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면 빛은 질량이 0이고 무게도 0입니다. 또 빛이 전자에 맞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전광 효과도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 전광 효과를 발견을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또 빛은 매우 빠르고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로렌츠 수축 때문입니다. 빛은 속도가 약 초속 30만 km입니다. 또 에너지의 종류가 대부분 빛의 형태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주의 4가지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하들의 적색 편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광원이 운동하는 경우 광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빛의 파장의 길이는 길어지고 거꾸로 광원이 다가오면 파장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빛의 색깔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지개에서 눈에 보이는 색깔들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중에서 보라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빨강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정지한 광원이 낸 노란빛은 관측자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멀어질 경우 주황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른 색깔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붉은 쪽으로 치우쳐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라고 합니다. 1972년 슬라이퍼는 몇몇 은하의 스펙트럼을 연구한 끝에 은하들이 방출하는 빛의 적색 편의를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들은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더구나 적색 편의는 은하들이 멀수록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먼 은하들이 가까운 은하들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은하들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를 보이는 정도, 즉 은하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진 정도를 알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합니다. 에드윈 허블은 수많은 은하들의 거리, R과 후퇴 속도 V를 측정해 다음과 같은 비례 관계식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H는 허블 상수, 비례식은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후퇴 속도 V는 분광학적 방법으로 매우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반면 은하들의 거리 R은 스페이드 변광성들의 주기와 강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소 부정확합니다. 따라서 H의 값은 이 정도입니다. 후퇴 속도는 매우 빠르고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은하들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라집니다. 은하들은 은하단을 이루며 모여있는데 천여 자리는 초속 890km, 머리털 자리는 초속 750km, 북쪽 왕관 자리는 초속 20,000km, 목동 자리는 초속 39,500km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허블의 법칙으로 아주 멀고 별로 밝지 않은 은하단들의 거리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3C295 은하단의 밝기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희미한 별의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 후퇴 속도는 초속 13만 8,000km입니다. 허블의 법칙으로 계산해보면 63억 광년 정도 거리입니다. 또 3000메가파섹, 즉 1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를 이 정도로 하면 초속 20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전광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을 어느 물건에나 쏴보세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 작은 빛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원자에 있는 전자에 빛을 쏘았을 때 전자는 튕겨져 나갑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도 전광 효과를 기원으로 한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전광 효과를 발견함으로써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도 전광 효과를 응용한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기의 원리는 태양빛을 태양광 발전기에 쏘고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전자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이번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워프 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빛보다 빠르게 우주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가상의 우주선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시공간을 많이 구부리기 때문에 음의 질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음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발견된 적이 없으니 현재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전 과학자들은 워프 드라이브를 만든 방정식을 바꾸어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워프 드라이브 앞에 블랙홀의 질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상온초등도체 LK-99에 대한 논문이 아카이브에 올라왔죠. LK-99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마이스너 효과는 초등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는 원리인데, 그럼 자기장이 넓어지니까 공중부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카이브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LK-99는 여러 물질을 합성하고 가열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 상온 초등도체가 상용화되면 핵융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카막이라는 핵융합 발전기의 경우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곳에 상온 초등도체가 쓰일 수 있습니다. 상온 초등도체가 상용화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99.999%는 빈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부터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여러분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의 사이는 매우 멀어서 원자의 99.999%는 빈공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몸은 99.999%가 빈공간인 거죠. 그럼에도 물체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전자인력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빈공간이 없이 만든다면 여러분의 몸은 각설탕 한 개 크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빈공간이 없는 물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자얽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얽힘은 매우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것은 없죠. 하지만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는 정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양자얽힘을 두고 귀신 같은 신비로운 현상이라며 믿지 않았죠. 양자얽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양자얽힘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자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양자화는 물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체를 양자화했을 때 동일한 것을 양자얽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양자얽힘에서 왜 정보보다 빠르게 빛이 못 움직이는지 알아봅시다. 두 명의 과학자에 따르면 양자얽힘은 물체 사이에는 원물이 있다고 합니다. 원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이 10억 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내뿜는 에너지로 인류가 수천만 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물이 양자얽힘에서 유지될 수 있는 까닭은 카시미르 효과 때문입니다. 카시미르 효과는 두 개의 판 사이에서 정보가 이동한 효과입니다. 카시미르 효과 때문에 양자얽힘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이론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간다. 첫째, 비웃음 당한다. 둘째, 엄청난 반대당한다. 셋째,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오늘은 퀘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퀘이사를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은하보다 밝은 빛을 내뿜고 빛의 모든 부분에서 강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특히 전파 부분에서 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처음 퀘이사를 발견했을 때 일부 과학자들은 관측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측 오류는 아니었죠. 또 다른 퀘이사들이 갑자기 여러 개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퀘이사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죠. 어떤 과학자는 크기를 가지고 별이라고 했지만 별은 전파를 많이 내뿜지 않기 때문에 별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퀘이사가 은하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은하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은하도 아니었죠. 그때 한 과학자가 퀘이사가 블랙홀이라고 주장했어요. 퀘이사가 블랙홀이라면 모든 게 설명 가능했죠. 결국 이 미지의 천체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결정되었고 준성 전파원이란 이름을 줄여서 퀘이사가 되었지요. 여러분은 퀘이사가 무엇인 것 같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린 초등학교 때 물은 얼면 부피가 증가하고 다른 액체는 고체가 되면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인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얼었을 때 부피가 증가한 이유는 물의 독특한 화학 구조 때문입니다. 물은 기호로 나타내면 H2O죠. 그런데 여기서 물의 분자는 V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이 얼면 이 분자들이 모이는데 물의 분자는 V자로 생겼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서 얼음이 되고 다른 물질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작아지면서 고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반도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반도체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흐르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물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공유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결합은 원자와 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단단히 묶여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드는데요. 그 실리콘들은 공유결합되어 있고 전자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다른 원소를 넣습니다. 실리콘은 전자가 4개인데 그곳에 전자가 5개인 인을 넣게 되면 남은 1개의 전자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또 전자가 3개인 붕소를 첨가하게 되면 빈 공간이 한 칸 생깁니다. 여기서 인을 첨가한 반도체는 N형 반도체, 붕소를 첨가한 반도체는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보시면 전기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흐릅니다. 이렇게 전기를 이동시키는 것을 트랜지스터라고 하고 그 트랜지스터들이 모여있는 것을 반도체라고 하죠. 그리고 전기가 있으면 1, 없으면 0이고 반도체를 1과 0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반도체는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태양, 전지판 등에 쓰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촉근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떠한 과학자들은 레온 하르트 오일러가 쓴 오일러 베타 함수를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은 오일러 베타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일러 베타 함수는 우주를 1차원으로 가정하고 쓴 것이었죠. 놀랍게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주의 최소 단위가 1차원이고 최대 단위가 21차원이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즉 우주는 4차원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력은 시공간이 물질에 의해 휘어짐으로 생기는 것인데 중력이 너무 약한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 11개의 차원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론은 1차원이 끈이니까 촉근 이론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떤 사건이 생겨도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종류만 변환될 뿐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틀린 법칙입니다. 핵융합에선 질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루시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시 한계는 우주에서 어떤 천체에 그 천체보다 작은 중력의 천체가 근접하면 작은 중력의 천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곳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루시 한계는 왜 생길까요? 루시 한계가 생기는 이유는 중력이 작은 천체가 중력이 큰 천체 주변에 오면 중력이 큰 천체에 의해 중력과 그 천체로부터 벗어나려는 힘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중력이 작은 천체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태양파크 탐사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파크 탐사선은 태양의 코로나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 8월 12일에 발사된 나사의 무인 탐사선입니다. 태양 주변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앞에 방패도 있습니다. 또 매우 빠른 속력을 얻기 위해서 금성의 중력 에너지를 빼앗아 사용하는 스윙바이를 이용하고 있죠. 심지어 태양파크 탐사선은 스윙바이, 태양빛 같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파크 탐사선은 총 7년간 임무를 할 예정입니다. 태양파크 탐사선이 임무를 잘 성공하고 오면 좋겠네요. 우리의 별, 태양은 지름 약 139만 킬로미터의 전체입니다. 핵융합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은 내부 구조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태양의 표면은 광구라고 하고 섭씨 5500도 정도이며 이 위쪽으로는 뜨거운 기체의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져 투명하게 보입니다. 광구 바깥쪽으로는 밀도가 낮은 대기층인 코로나라는 것이 뻗어 있습니다. 코로나는 휘몰아치는 태양풍과 결합할 때 온도가 섭씨 100만도 이상 올라갑니다. 태양풍은 태양계 전역으로 입자를 내뿜는 일종의 기류입니다. 태양의 바깥층은 11년 주기로 자기장의 세기와 활동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달라집니다. 또 태양 표면의 자기적성이 재배열될 때는 막대한 에너지와 엄청난 입자가 방출되며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불출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일로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일로의 공식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일로 공식은 오일러가 만들었고 이 공식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 자연상수 2, 허수 i, 원주율 파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상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와 코사인, 사인 함수 사이의 관계를 서술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매우 아름다워서 많은 수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이 수학에 있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불규칙성이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엔트로피는 불규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을 이리저리 던져 놓았을 때 잘 정돈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어지러워질 확률이 높을까요? 정답은 어지러워질 확률이 높다입니다.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실생활에 적용된 예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에서도 빠지지 않는데요. 여러가지 천체 물리학에 사용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을 제외한 천체 물리학에서는 대부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은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열을 가둬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열도 열을 에너지니까 그 이산화탄소들을 얻은 뒤 거기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면 N은 R별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입니다. N은 우리 은하에 통신할 수 있는 직접 외계 생명체의 문명의 수고, R별은 우리 은하 내에서 1년 동안 생겨나는 항성의 수입니다. 그리고 FP는 이 항성들이 새 행성을 가질 확률이고 NE는 이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고 FL은 이 조건을 만족한 행성 중 생명체가 나타날 확률이고 FI는 그 생명체가 진화할 확률입니다. 그리고 FC는 그 생명체가 신호를 보낼 수 있을 확률이고 L은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 최소값을 대입하면 20, 최대값을 대입하면 5천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외계에 외계인이 존재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